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명된 윤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의 수사에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면서 현 수사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폭은 주요 수출국보다 큰 규모로 정부는 오늘 수출 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해 훨씬 큰 폭인데요.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출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미국과 이탈리아 등 수출 상위 6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올해 1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4.5%나 줄어 총 수출 감소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19년 이후 3%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제조업 부분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취업자 증가분의 97%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2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수출 투자 대책 회의를 열고 수출 부진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치솟는 물가의 난방비까지 폭등하며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정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올겨울 추운 날씨를 더 혹독하게 만든 난방비 대란.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성난 민심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의 인상 억제를 주문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나 기차, 우편, 상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될 전망입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168만여 가구에 이어 사각지대로 꼽힌 등유와 LPG 난방 사용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난방비로 영업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고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도 완화합니다. 서울시도 오는 4월 예정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정부가 이달에만 세 번째로 에너지 요금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땜질 처방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억대의 연봉자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두 기업의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최근 몇 년 새 한전의 경우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3,58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1,415명까지 늘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합쳐 억대 연봉자는 5,004명인데요. 두 기업 전체 직원 수가 지난해 기준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니까 평균 5.5명 가운데 1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입니다. 두 기업 모두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실적이 좋아서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다면 이거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기업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역대 연봉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손실액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증가했고 한전의 영업 적자는 지난해 30조 8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 손실 규모가 모두 합쳐 40조 원에 달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는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에선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네, 정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들 기업의 보수 체계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업무 성과와 크게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연봉이 억대로 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꼭 성과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기본급만으로도 억대 연봉에 가까운 직원들이 상당수라는 뜻입니다. 네,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결국 40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 국민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기업의 막대한 영업 손실은 결국 국민들이 감당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36.2%가 인상됐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금 인상은 지난해로 끝이 아닙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올해도 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난방비 폭탄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일종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 속에서 생겨나는 모순이란 건데 정부도 공공기관의 급여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도입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또 공공기관 구조 조정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에너지 공기업들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해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은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대질하는 경우는 없다고 입장을 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밝힐 것이 있다며 대질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쓰인 것을
이 전 부지사도 모두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별개이고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1심 재판 결과가 솜방망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새로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는 여야가 충돌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법사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야당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도 서면 조사 한 번으로 수사를 끝냈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여당은 검찰 출석 요구가 없었고 당시 수사진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걸로. 앞서 여야는 양곡법과 간호법에 국회 직회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거친 공방으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조용해요. 지시라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시라니. 독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보내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그 다른 기관이죠. 그러면 그 정부는 법무부는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그 수리한 즉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를 요청하고요. 그럼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다가 보고하고 국회는 그런 보고를 받은 다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표결 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소명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은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갖다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체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당내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에 임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오히려 명분이 확실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또 특수부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장의 기류는 마치 자판기처럼 계속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험 부담을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명 정도의 입증이 불가해요.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영장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절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도 보면서 방어한 끝에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영장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네.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뭐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의혹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구속영장에 두 가지 사건을 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하면 수사한 검찰청이 틀려요. 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했을 때 재판하는 법원도 중앙지법하고 성남지원으로 틀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체포동의를 두 번씩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부담되고 검찰청도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건 자체를 중앙으로 그 병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영장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성남지청에서 성남지원으로 각각 그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것을 법무부에 다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무부가 두 개의 영장을 한꺼번에 그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은데 예.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체포동의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결국은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만 청구한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428억에 대한 뇌물을 약속했다거나 부정한 처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거나 예.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성남FC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성남FC의 법리는 간단하거든요. 용도 변경해줬고 그리고 성남FC가 돈을 받았으니까 삼자 뇌물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성남FC는 성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못 받으면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결국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주지 않느냐 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이 본류여서 원래는 대장동만 가지고 영장을 치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남FC까지도 끼워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영장 실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각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공개된 게 없는 거지 검찰이 안 갖고 있는 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개된 것 중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수다하다라고 많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 이 변호사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이 예.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뭐 정진상, 뭐 김용, 그다음에 뭐 김만배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성남FC 건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두산건설 대표하고 그다음에 성남의 그 팀장하고 다 불구속 재판 상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대장동 건이 더 메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새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게 전 정부 검찰 탓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새로운 검찰을 꾸려서
곽상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만 끌고 실은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법감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핑계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30대 초반이고 6년 근무한 대리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민정수석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 정권 바뀌자마자 10개월째 수사 라인 다 바꿔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곽상도 의원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겠지만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또 네. 김건희 여사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를 검찰 스스로 좀 지켜봐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자신 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그거를 다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두 의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은 이제 1심 판결이 난 사건인데 네네.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재수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곽상도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은 조금 결이 틀려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만배 전원을 그 원 진술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부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녹취록을 보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한테 주시기로 한 돈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김만배 씨가 정영학에게 이렇게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영학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은 곽상도 의원한테 뭔가 대가를 갖다가 받고 줄 돈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원진술자인 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그래도 이제 아들이 뭐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기각을 갖다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곽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그 50억이 나아가서 그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였는지도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윤미향 의원 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판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그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시세가 한 3억 4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안성 쉼터를 갖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뭐 시차는 조금 있거든요. 몇 년 뒤에 팔긴 했는데 몇 년 뒤에 팔았는데도 오히려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있었던 4억 2천만 원에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4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횡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연의 법인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는 윤미향 의원이 밝혀야 되는데 법원에서 판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제3자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1억이 넘는 돈 중에서 가까스로 밝힌 돈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돈이 1,700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뭐 6가지 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리를 보강을 하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윤미향 의원을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그렇게 이 대표가 표현을 하셨던데 너무 성급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다음에 그때도 윤미향 의원이 뭐 무죄나 아니면 요 정도 가벼운 처벌을 갖다가 받았을 때 했어야 할 이야기지. 당장 이제 고등법원 재판은 빨리 진행되거든요. 고등법원 재판에서 뭐 구속이 된다든지 중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상급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게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검찰이 하는 거지 윤미향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이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기소도 안 했는데 이미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개 범죄 중에 1개가 유죄가 나왔고 1,700만 원 횡령이다. 당연히 횡령이 나쁘죠. 좋겠어요. 당연히 나쁜데 문제는 뭐 딸 유학 비용을 할머니들의 돈으로 썼다. 네. 할머니들을 사기쳐서 증여를 받았다. 명의신탁했다. 뭐 보조금을 3억 정도 편취했다. 뭐 쉼터를 비싸게 매입했다. 근데 헐값으로 팔았다. 죄가 8개였어요. 근데 7개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미 윤미향은 악마가 됐었는데 지금 1개밖에 유죄가 안 나온 상황에서 네. 검찰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윤미향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유죄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악마화한 것에 비하면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을 무산시키지 않겠다고 50억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은행 관련자가 아무도 진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건지 봐주기 재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검찰이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새로운 검찰이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은 잇따라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혼란한 틈을 타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해군 병원선에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큰 피해를 입은 안타키아의 중심에 있었다며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한 가족들은 배의 이름을 따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폐허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며 희망을 주고 있지만 지진 현장에선 약탈이 계속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합차를 동원해 훔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전자제품 매장에선 약탈이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Ne işiniz var burada? Hadi abi çık. Tamam çıkın hadi çık. 불안감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عفتنا بيتنا هون تنرمي معبى غراض وما يسرقوا ما يفوتوا على البيوت يسرقوا.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도 속출합니다. 튀르키예 경찰은 사회 혼란을 부추긴 혐의로 78명을 체포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주 약 12시간 동안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들은 최근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정 분리와 이른바 윤심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 코너에서는 후보들 모두 진땀을 뺐습니다. 황변중 기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당정 분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별거 관계가 된다면 당이 큰일 난다. 그러면 총선에 진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거, 그게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는 윤심 논란에 대해선 후보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당심을. 근데 물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뜨거워진 토론 열기를 식히려는 취지에서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밸런스 선택 코너에선 후보들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장제원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택했고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황교안 후보는 한동훈 장관보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안 후보는 전 재산과 대통령 중에선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변호사인 천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중에선 조 전 장관 사건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이고요.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자, 어제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도 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TV토론회의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돕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떠난다면 분명히 포용한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수도권 그리고 험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시구나. 수도권 민심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부족하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대통령실에는 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의 적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마 지금 후보께서는 윤심 내지는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근데 왜 윤핵관들이랑 손을 잡으십니까?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칭송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과연 보수 정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왜 당시에 만드셨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왜 만드셨습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양강의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리더십, 보수 정체성 등을 공격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서 험지 출마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보셨죠? 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봤고요. 예.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에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물론 첫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각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토론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그 흥분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혀가 말린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그 준비된 원고를 읽는 모습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 시청자들이나 또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봤을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갈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딱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본인 스스로 권력무상을 느낄 것 같아요. 쉽게 당대표가 됐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을 해야 되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 2위 후보들 사이에 토론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기현 후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토론이라는 게 그래요. TV 토론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 다음에 토론할 때는 그 눈을 너무 깜짝거린다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세세한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사람. 전체적으로 과연 진솔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 솔직함보다는 자기 변호에 그 상당히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방금 정 의원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제 4명 중에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셨습니까? 네 사람 보면은 참 4인 4색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명 모두 그 토론에 아주 익숙하거나 토론 아주 잘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양강, 김안 양강 속에 또 그 추격하면서 두 양강을 공격하는 이제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두 구도가 됐는데요. 저는 어제 역시 황교안은 아직 살아 있구나. 예.
약간 그 재미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 뭐 노래도 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대표 경험도 있고 뭐 요소에서 뭐 재밌는 이런 지적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워낙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중심으로 가면 상당히 재미없을 구도였거든요. 질문도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체성 얘기를 할지 윤심이랄지 두 사람 사이에 계속 공방이 되풀이될 텐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새로운 젊은 또 주자로서 기존 정치인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이런 그 찌르는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아마 예. 황교안 후보는 이제 보수의 본인이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정체성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어서요. 어제 네 사람 중에서 아직 처음이기도 하고 딱히 본인의 확실하게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토론회보다는 어제는 좀 탐색전 정도의 토론회였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적해 주신 대로 어제 토론회에서는 윤심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씩 갈렸네요.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같이 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그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연 전당대회에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있다.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없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답변이 좀 나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당위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아니 세상 천하가 다 아는데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대답이 갈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윤심이 바로 나야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심은 있다에 오를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이 눈길을 끌었던 게 있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 자, 이 때문에 후보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쓴 여전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이게 좀 재미있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재산과 대통령, 네. 자, 이 부분에서 전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질문 중에 그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통령 시켜준다면 전재산 포기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한테 가장 쉬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준 거 보면 참 답답하고 틀에 박혀 있다고 했는데 또 어제 저런 부분은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 뭐 이걸 통해서 후보들의 이런 걸 알아보는 건 좋은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전당대회 내내 핵심은 윤심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정점에 있고 그로부터 나온 것이 뭐 윤핵관이네 윤심이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한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당정 일체론을 얘기를 하고요. 물론 당하고 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지만 무슨 당정 일체, 마치 무슨 일심 단결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우리는 뭐 윤심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전당대회 전체 구도와 앞으로 진행은 윤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계속 외부에서 어떤 윤핵관이랄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심은 있고 그 윤심에 의해서 선거는 계속 지배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김기현 후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때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권 후보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재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다시 이제 대권에 좀 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프고 날카로운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평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질문의 의도를 좀 충분히 좀 못 살린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비 경선 이후에 집계된 여론조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38.6%, 안철수 후보가 29.8%, 천하람 후보가 16.5%, 황교안 후보가 10.7%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구도가 굳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일이 가까울수록 그 조직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예. 또 그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토론회가 몇 번 남았는데 그 토론회보다는 조직이 1차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회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주도권 토론보다는 어떤 주어진 주제를 던지고 각 후보에게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좀 더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50%를 넘는 후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여론조사지 이제 그 당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저 상태로 나온다면 결선 투표를 가는 게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면 남은 2명의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이제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심이 있다고 했을 때 결선으로 가기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천하람 후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1, 2위가 안 된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특히 이제 당원들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1차에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그 합종 연행이랄지 연대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차로 좀 끝내는 것이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기소된 8개 혐의 중에서 7개가 무죄가 나왔고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벌금 1,500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1억 원이 되었던 1,7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일제 치하에서 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시민단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도덕적 잣대도 상당히 엄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심에서 이러한 그 선고가 나오니까 마치도 거의 무죄인 것처럼 하는 그 야당의 일련의 행태에는 상당히 그 국민 상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와 가볍지 않다는 물론 뉘앙스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가볍지 않다라는 것의 함의에 대해서 곱씹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이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또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한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표출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 무죄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라는 취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과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 위로의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의원들이 릴레이로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점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법적인 거를 따졌을 때 그간에 뭐 정말 8개 혐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됐고, 그리고 뭐 횡령액이 엄청나다고 뭐 검찰은 뭐 징역을 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횡령액이 1,700이고 벌금도 1,500이다. 법적은 그랬겠지만 저는 이제 이 법하고 다르게 국민의 감정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 돌아보면 저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그때 뭐 선정적 보도나 윤미향 의원 때리기가 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기부금 받아서 뭐 안성의 쉼터를 뭐 해서 어쩌고 날마다 뭐 전원주택 보여주고 그렇긴 했지만 예. 결국은 어쨌든 간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위안부 문제를 30년 동안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한 것에 대한 기여한 윤미향 의원의 저는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활동가들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시민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듯이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물론 뭐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발언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이제 그 하겠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모든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 법적 소송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 바로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이 시의원이 이러한 식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단이 이미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지금 당시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곽상도 전 의원의 그 50억 그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그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듯이요. 충분치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1심에서도 법리 적용을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검찰이 항소를 지금 이미 그 이야기하고 있고 항소 2심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올지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피해자의 후원금이 횡령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과연 치매 할머니의 그 상금이 어떻게 기부금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 만큼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보다는 그 2심을 그 상당히 지켜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배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하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비곡직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 복당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윤미향 의원 억울할 것 같다는 취지의 SNS를 올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복당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직 그런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 등을 논의된 게 없습니다. 예, 뭐 지도부는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예. 아직 뭐 재판이 최종 결과가 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복당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렇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당할 때 이게 당에도 그럼 이익이 되고 개인 의원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복당 자체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전에 보면 복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 의원을 영입할 때는 한석이 아쉬울 때였는데 뭐 민주당의 일당인 상황에서 뭐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복당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이제 그때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선거 총선이 내년에 있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제명이나 탈당한 다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윤미향 의원만 별도로 복당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내년 또 그 정치 상황에 맞게 복당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 윤미향 의원 문제는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 때문에 당을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도 사실은 지금 그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쉽게 복당을 결정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벌써부터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안하다, 또 릴레이 사과, 그리고 복당 문제가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입지가 초선 아닙니까? 비례대표고. 그런데 상당히 큰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앞두고 복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네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문제는 부동산 문제였긴 했지만 지금 이제 1심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국민 정서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을 또 이렇게 띄우게 된 배경에는 윤미향 의원 자체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야라는 동병상련을 지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하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듯 상처난 마음을 복원해주는 박물관 이벤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물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고 MZ세대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이루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앞. 관람객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는 발 닿는 대로 걸어라.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대들과 함께 만든 마음복원 프로젝트로 300여 점 유물의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장영실의 추구기는 어떻게 매일매일 맑을 수 있나라는 메시지를, 가야시대 유물인 깨진 유리잔은 깨지지 않은 마음은 세상에 없다라는 문구로 보는 이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20대는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20대들한테 이 박물관이 힐링의 장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유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6세기경 얼굴 모양 토기 유물을 딴 이모티콘을 올 초 출시했는데 공개 한 달 만에 사용 건수가 2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박물관마다 보이는 개방형 수장고를 만드는가 하면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미디어 스크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소장품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역동적인 연출과 함께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오래된 유물이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교실 하나를 두 반이 사용하던 이곳은 1979년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빽빽히 앉은 교실엔 2학년 23반과 24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넘쳐났던 과거와 줄어드는 요즘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학생들이 가장 많던 이 학교의 전교생은 무려 9,500명이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한 반에 80명이 넘었고 2부제나 3부제 수업은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은 아득한 옛날 얘기로만 들립니다. 인구의 감소로 신입생이 줄면서 신입생들이 아예 없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달에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폐교할 예정입니다. 네, 저출산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지는데요.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예. 몇 년 전에 기자가 찾았던 지방의 학교들은 대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경북의 한 중학교의 한 학년 학생이 한 명이었는데 교실에서 교사와 단 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폐교가 된 학교의 운동장은 콩을 심어서 콩밭으로 변했고 인천의 한 폐교는 잡초만 무성해서 독서하는 소녀상만 쓸쓸히 있었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전국이 흐린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렸던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두 그친 상황이고요. 제주에는 낮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나 1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5도, 대구 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토요일 오전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